(3대) 성인병이 뭐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죠. 이 3대 성인병 모두 혈관이나 혈액에 관련된 질환입니다. 강황 자체가 혈액의 흐름을 돕고 혈관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작용이 있다 보니까 이 세 가지 모두에 도움이 되겠죠. 강황이 효과가 이렇게 좋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부작용도 강력할 수 있다는 거겠죠. 강황은 너무 복용해보고 싶은데 부작용이 너무 걱정된다, 이런 분들에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저는 김우성 한의사입니다. 현대 양리적으로 보면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이라는 이 물질이 혈액순환을 돕는 이유가 이제 세 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는 항산화 작용이 있고 항염증 작용이 있죠. 항산화 작용이라는 거는 활성산소를 억제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항염증이라는 건 염증을 억제한다는 거죠. 또 혈관을 보면 혈관 안쪽을 싸고 있는 세포들을 이제 혈관 내피세포라고 합니다. 혈관 내피세포는 활성산소와 염증에 의해서 쉽게 손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커큐민은 활성산소도 억제해주고 염증도 줄여주기 때문에 혈관 내피를 보호하는 작용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혈전 생성을 억제한다는 건데요. 여러분, 상처 생기면 피가 나죠. 근데 피가 나는 게 좀 시간이 지나면 이 피가 딱지를 이루면서 이 혈전이 생기죠. 보통 피딱지라고 하는데, 혈전이라는 거는 혈액에 있는 혈소판이란 것들이 이렇게 응집해서 생기는 거예요. 물론 상처가 생겼을 때는 지혈을 해주는 고마운 작용을 하지만 혈관 안에서 이런 혈전이 생기면 혈관을 막아버릴 수가 있죠. 커큐민은 혈소판이 응집하는 거를 억제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전이 잘 생기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는 혈관이 확장되는 것을 돕는데요. 산화질소라는 물질은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을 시키고 확장해주는 작용이 있어요. 커큐민은 산화질소 생성을 도와서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의 흐름을 돕습니다. 3대 성인병이 뭐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죠. 이 3대 성인병 모두 혈관이나 혈액에 관련된 질환입니다. 혈관이 막히고 좁아지니까 혈관의 압력이 높아지는 상태를 이제 고혈압이라고 하고요. 당분, 즉 설탕에 절여져서 끈적해진 상태를 당뇨병이라고 하죠. 그리고 혈관에 기름때가 껴서 혈관이 좁아지는 것을 이제 고지혈증이라고 하죠. 세 가지 모두 혈관이나 혈액에 관련된 질환인데요. 강황 자체가 혈액의 흐름을 돕고 혈관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작용이 있다 보니까 이 세 가지 모두에 도움이 되겠죠. 실제로 연구에서도 강황은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낮추고 고지혈을 개선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3대 성인병 외에도 가장 무서워하는 질환이 뭐죠? 치매죠. 치매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바로 제3형 당뇨병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당뇨와 굉장히 연관이 깊고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깊은데요. 강황 자체가 혈당을 떨어뜨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치매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치매가 걸린 분들한테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대신에 기억력이 좀 떨어지신 분들, 정상 노인분들을 상대로 한 실험을 보면 강황 커큐민을 어느 정도 섭취하게 했더니 기억력 감퇴가 개선되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치료 효과라기보다는 예방 효과 정도 있다고 하는 게 적절하겠네요. 강황이 만병통치약 같고 성인병도 다 예방하고 치매도 예방한다고 하니까 이거 안 드시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세상 모든 거는 양면성이 있어요. 강황이 효과가 이렇게 좋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부작용도 강력할 수 있다는 거겠죠. 강황은 너무 복용해보고 싶은데 부작용이 너무 걱정된다, 이런 분들에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강황 밥을 만들어 드시는 거예요. 쌀 안 칠 때 거기다 강황 분말만 섞어주면 되는 굉장히 이제 간단한 방법입니다. 용량이 궁금하실 텐데요. 한 공기당 1에서 2g 정도로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5공기 분 밥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 5g에서 10g 정도 넣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강황은 하루 섭취량이 총 4g을 넘지 않는 게 안전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4g 먹고 싶다, 근데 하루에 내가 2끼를 먹는다, 그러면 한 공기당 2g으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래도 조금 부작용이 걱정돼, 그러면 한 공기당 1g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쌀에는 해독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하실 때 약간 독성이 있는 식재료가 있잖아요. 요걸 보통 이제 쌀뜨물에 담궈가지고 이 독기를 빼는
빼는 작용을 하죠. 그래서 강황을 쌀에 넣어서 밥을 하게 되면 해독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강황의 부작용은 줄이면서도 그 효능은 어느 정도 볼 수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밥을 하게 되면 이제 밥이 끓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증기가 나가게 되는데 이 강황 분말에 남아있던 잔류 농약이나 중금속 같은 것들도 전부 다 증기와 함께 다 휘발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보통 강황 밥을 해서 드시면 밥만 드시는 분 없잖아요. 반찬이나 이런 거랑 같이 드시게 될 텐데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은요 지용성입니다. 기름이 있어야 체내 흡수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황 밥 드실 때 같이 드시는 지방질, 고기랄지 생선이랄지 달걀이랄지 이런 것들과 같이 어울려서 체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강황밥 이외에도 한국의 전통 음식인 치자밥이 있는데요. 치자는 보통 염색에 많이 쓰이는 식물이죠. 한의학에서 심장의 화를 가라앉혀주는 효능이 있다고 봅니다. 불면증이나 불안증 이런 데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불안하고 걱정이 많이 되신다 이런 분들은 밥에다가 치자 한 공기당 2g에서 3g 정도 이렇게 넣어서 드시면요 맛도 좋고 색도 좋고 그리고 잠도 잘 자고 마음도 안정되고 이런 효과들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강황밥이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생선이나 고기 요리 있잖아요. 여기다가 분말을 적절히 섞어서 드시면 돼요. 또 이제 강황 자체가 인도에서 향신료로 쓰이잖아요. 향신료라는 거는 생선이나 고기 잡내도 잡아주는 효과가 있죠. 맛도 뭐 괜찮고요. 그리고 흡수율을 더 높이고 싶으면 여기다가 후추를 아주 조금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후추에 있는 피페린 성분은요 강황과 같이 합해지면 강황의 커큐민 체내 흡수율을 10배 정도 높여줍니다. 후추는 강황의 50분의 1 정도만 넣어줘도 그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니까 취향껏 아주 조금만 넣어주셔도 됩니다. 네, 그릭 요거트에 섞어서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는 유지방이 굉장히 풍부하죠. 커큐민은 지방이 있어야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그릭 요거트의 유지방이 커큐민의 흡수를 돕고요. 그릭 요거트는 굉장히 소화도 잘 되고 부드럽죠. 강황 부작용 중에 하나가 보통 소화불량, 복통, 설사 이런 게 있는데요. 그릭 요거트에 뿌려서 드시면 소화기 장애가 예방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강황을 수천 명에게 처방을 해봤습니다. 좋은 효과가 많았지만 부작용이 있었던 경우도 있어요. 강황은 생강가 식물입니다. 보통 생강차 드시면 어떤가요? 매운 맛이 나면서 열이 위로 훅 오르는 그런 느낌이 들죠. 강황도 생강가 식물이기 때문에 성질이 따뜻합니다. 열기로 온몸이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그런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성질이 따뜻한 강황이니까 몸이 차가운 분들에게 더 잘 맞겠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몸이 차가운 체질이라는 거는 더위는 별로 안 타는데 추위를 많이 타세요. 그리고 손발이 보통 차고요. 차가운 얼음물이나 팥빙수 같은 차가운 음식을 드시면 몸이 냉해지고 배가 아프고 설사하고 이런 반응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땀도 많이 안 나고요. 피부는 깨끗한 편입니다. 이렇게 차가운 체질의 분들이 이제 따뜻한 강황을 드시면 효과를 잘 볼 수 있고 체질에도 잘 맞겠죠. 자, 반대로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이 이 강황을 드시면 어떨까요? 여기서 말하는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이라는 거는 추위는 별로 안 타는데 더위를 좀 많이 타시고 손발이 뜨겁거나 좀 따뜻하신 편이고 이분들은 얼음물 벌컥벌컥 마셔도 아무 문제도 없어요. 이분들은 땀도 좀 많이 나고요. 땀에서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이분들은 몸에 뾰루지 같은 게 여기저기 잘 생겨요. 얼굴에도 나고 뭐 엉덩이나 등, 가슴 이런 데 뾰루지도 많이 납니다. 이런 분들이 보통 열이 많은 체질인데요. 열이 많은 분들이 따뜻한 강황을 드시게 되면 열이 위로 훅 오른다거나 두통이 생긴다거나 피부가 가렵거나 두드러기가 생긴다거나 혹은 잠이 잘 안 올 수도 있어요. 열이 많으신 분 외에 또 이 강황을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굉장히 허약하신 분들입니다. 항암 치료 받고 계시거나 긴 병을 오래 앓아가지고 굉장히 몸이 허약하신 분들 있죠. 이분들은 식사도 잘 못하시고요. 걷기도 좀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몸이 보통 삐쩍 말라있죠. 이런 분들은 강황 드시면 안 돼요. 왜냐면 강황은 강력한 파열 약제인데요. 한의학에서 혈액 흐름을 도와주는 약제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보혈 약제, 다른 하나는 파열 약제인데요. 보혈 약제라는 거는 혈액 흐름을 아주 부드럽게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대표적인 게 당귀가 있고요. 파열약제라는 거는 혈관 안에 끼어있는 노폐물, 즉 어혈을 강하게 깨부셔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혈액 흐름을 도와준다는 뜻이거든요. 강황은 대표적인 파열약제입니다. 혈액의 흐름을 말이 달리는 거에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말을 잘 달리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당근을 주는 거고 다른 하나는 채찍질을 하는 건데요. 당근을 주는 거는 어느 말에게나 효과가 있겠지만 병들고 지쳐서 걷지도 못하는 말에게 채찍질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달리는 게 아니라 쓰러지거나 죽겠죠. 이렇게 너무 몸이 허약하신 분들에게 강황을 드시게 하는 것은 병든 말에게 채찍질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노약자가 드시면 힘이 빠질 수 있는데요. 특히 다리 쪽으로 힘이 빠진다. 그러면 복용을 중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화기가 약한 분이 드시면 복통, 설사,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때는 섭취량을 줄이거나 중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이 강황을 드시면 여드름이 생긴다거나 몸이 가렵다거나 두통이 생긴다거나 열감이 생긴다거나 혹은 불면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당장 섭취를 중지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만성적인 출혈 질환, 그러니까 코피가 자주 난달지, 여성분들은 생리과다나 부정출혈이 있달지, 혹은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강황 드시면 안 됩니다. 담낭 질환이나 신장 질환이 있을 때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고요. 혈압약이나 당뇨약 이런 거 드시고 계신 분들은요, 강황 자체가 혈당을 떨어뜨리고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복용하시는 도중에 계속 체크를 하셔가지고 급격히 떨어지지 않은지 잘 점검하셔야 돼요. 만약 급격히 떨어지면 복용을 중지하셔야 합니다. 강황은 성질이 따뜻해서 몸에 열기가 많은 분들은 드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행히 강황과 효과는 비슷하면서 성질이 좀 서늘해서 몸에 열이 많은 분들에게도 잘 맞는 약재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울금입니다. 강황과 울금을 비교하자면 강황은 따뜻한 성질로 진통작용과 항암작용이 뛰어나고요. 울금은 서늘한 성질로 항염증 작용이 뛰어납니다. 강황의 혈액순환 개선 효과를 누리고 싶다면 울금을 선택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한의학서를 보면 울금은 만성적인 출혈 질환에도 쓰였고요. 피부 질환에도 쓰였고 정신을 안정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불안증이나 불면증, 정신병에도 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출혈 질환이 있다거나 혹은 피부 질환이 있다거나 혹은 불면증이나 신경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강황보다 울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커큐민 영양제로 먹으면 어떨까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커큐민 영양제보다는 강황이나 울금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황이나 울금의 주 생리 활성 물질이 커큐민인 것은 맞지만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여러 가지 생리 활성 물질들이 같이 있어서 커큐민과 어울려서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기 때문에 커큐민만 따로 해서 드시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같이 식품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20, 30대까지만 해도 위장질환이 생기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아요. 하지만 4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위 근육도 무력해지고 소화효소 분비도 안 되기 때문에 연구에 의하면 40대의 무려 68%,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 정도는 위장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위장질환은 먹는 습관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절대 완치될 수 없습니다. 위장 보호 효과를 보려면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위염도 좋아지고 잠도 잘 오게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위장질환이라고 하면 위염이나 위궤양, 위암처럼 내시경으로 봤을 때 보이는 기질적 위장질환과 내시경상으로는 정상인데 소화가 안 되는 기능성 소화불량, 이것들을 이제 같이 포함한 개념인데요. 20, 30대까지만 해도 위장 근육도 튼튼하고 위벽도 두껍고 소화효소 분비도 잘 되기 때문에 위장질환이 생기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아요. 하지만 4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위 근육도 무력해지고 위벽도 점점 얇아지고 소화효소 분비도 안 되기 때문에 40대 이상에서는 위장질환 위험도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는데요. 연구에 의하면 40대의 무려 68%,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 정도는 위장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소화에 관여하는 다른 장기인 간이나 췌장 같은 경우는요, 문제가 생기거나 질환이 생겨도 밖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죠. 증상이 생겨서 병이 발견됐을 때는 너무 진행이 돼서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인 경우가 많죠. 정말 다행스럽게도 위는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뭔가 불편한 질환이나 이런 게 생기면 바로바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먹고 나서 속이 좀 더부룩하고 가스찬 복부 팽만감, 속쓰림, 신물 올라온다거나 속이 울렁울렁 미식거리면서 토할 것 같다거나 이런 증상들로 바로바로 나타나는 상당히 예민한 장기죠. 위장 장애가 만성적으로 오래되면 영양분이 제대로 소화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영양 결핍이 생겨요. 무기력증이나 만성 피로감, 이런 전신적 질환으로 진행이 되죠. 만성적인 위염이 생겼다가 나았다 이렇게 반복하는 과정에서 위벽이 점점 얇아집니다. 얇아진 상태에서도 계속 염증이 반복되는 상태를 이제 위축성 위염이라고 하죠.
위축성 위염이 되면 낫지 않고 진행이 되다 보면요, 위벽 세포 자체가 위장의 성질을 띠는 게 아니라 소장 같은 성질을 띠는 그런 세포로 변해버려요. 이 상태를 바로 장상피 화생이라고 하는데요, 장상피 화생이 된 위세포는 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위장질환은 먹는 습관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절대 완치될 수 없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고, 이제 먹는 양 자체도 배부르기 전에 한 80% 정도로 이제 소식을 하시고요. 드실 때 20번 이상 꼭꼭 씹어서 넘기시고 야식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위장을 자극할 수 있는 위염 유발 음식을 안 드시고 위장에 좋은 음식을 많이 드셔야겠죠. 양배추는 십자가 채소인데요, 십자가 채소들은 항염증, 항산화 작용이 뛰어납니다. 위염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 양배추에는요, 비타민 U라고 알려진 메틸메티오닌이라는 성분이 많아요. 위 점막 보호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양배추 자체에 글루타민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글루타민은 위 점막이 재생될 때 필요한 재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배추에 들어있는 메틸메티오닌하고 글루타민, 이 두 가지를 추출해서 약으로 만들어질 만큼 양배추는 위염 진정 효과가 굉장히 탁월합니다. 위축성 위염이 있거나 장상피 화생이 있는 분들은 이 말을 드시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는데요, 생말을 잘라보면 끈적끈적한 점액질 같은 게 많아요. 이거는 이제 식물성 뮤신인데요, 이 뮤신은 위 점막 보호 작용이 좋고요, 위 점막이 재생하는 데도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축성 위염이 있거나 장상피 화생이 있는 분들은 말을 꾸준히 드셔두는 것이 개선과 위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마에 들어있는 식물성 뮤신이 마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알로에도 잘라보면 끈적한 점액질이 있는데 알로에도 굉장히 뮤신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알로에는 그 성질이 굉장히 차갑기 때문에 몸이 차가거나 혹은 소화기가 약한 분들이 드시면 복통,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는 그 성질이 어디로 편벽되지 않고 중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체질에 관계없이 누구나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마에는 뮤신 외에도 디오스게닌이라고 하는 천연 스테로이드 물질이 풍부한데요, 디오스게닌은 성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재료가 됩니다. 갱년기 되면 여자분이나 남자분이나 성호르몬이 떨어지면서 활력도 떨어지고 성기능도 저하되기 쉬운데요, 이 디오스게닌은 성호르몬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구 물질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드시면 갱년기 여성분들, 남성분들 활력도 넘치고 성기능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말을 산약이라고 하는 약재로 쓰였는데요, 마는 산에서 나는 장어라고 하는 별명도 있습니다. 위장 보호 효과를 보려면 마는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껍질을 벗긴 후에 잘라서 기름장에 찍어서 드시거나 갈아서 꿀에 타서 드시면 좋고요, 이렇게 드셔야 마에 들어있는 그 뮤신 성분과 소화 효소들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죠. 다만 소화기가 너무 약한 분들은 생마를 드시면 가스가 차고 속이 좀 더부룩할 수 있는데요, 살짝 데치거나 익혀서 드시면 소화장애가 거의 없어집니다. 생마는 상하기가 쉬워서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는 게 좋고요, 껍질은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완전히 제거한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생마를 매일 챙겨 드시기가 너무 번거롭다 이런 분들은 마 가루를 구입하셔서 이제 물에 타서 드셔도 되는데요, 이때 주의할 것은 열풍 건조된 것들은 대부분 뮤신이나 효소가 다 파괴됩니다. 동결 건조를 한 마 가루들이 있어요. 이제 물에 타서 드시면 위장 보호 효과를 생마처럼 누릴 수 있습니다. 1cm 정도로 생마를 자른 후에 믹서기에 넣으시고요, 약간 물을 좀 넣어주셔도 되고요, 맛이 좀 밋밋하신 분은 위에 좋은 바나나를 같이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꿀은 소화 효소도 들어있기 때문에 맛도 좋게 하기 때문에 같이 넣으셔서 믹서기에 갈아서 건강 주스처럼 한 잔씩 드시면 위에 좋습니다. 위축성 위염에 마만큼 좋은 음식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연근입니다. 생으로 잘라보면 끈적한 점액질이 나오죠. 이것 역시 식물성 뮤신으로 위장 점막을 보호하고 위 점막이 재생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위축성 위염이나 장 상피 화생에 좋아요. 그리고 위축성 위염 있는 분들, 불면증이나 불안증, 신경쇠약 있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연근은요, 한의학에서 심혈을 보호한다고 했는데 이 심혈을 보호한다는 거는 정신을 차분하게 안정을 시켜주고 수면을 돕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 대신에 연근을 갈아서 드셔도 좋고요, 생으로 잘라서 드셔도 좋고 위염도 좋아지고 잠도 잘 오게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위축성 위염은 아닌데 위산 과다로 인한 속쓰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분들에게는 생감자즙이 좋은
좋은 치료약이 될 수 있어요. 생감자에는 위장의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혀 줄 수 있는 효과도 있고요. 생감자 자체가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위산 과다를 이제 중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생감자를 껍질을 깨끗이 벗기고 물을 섞어서 믹서기에 갈게 되면 건더기를 걸으면 감자즙이 나오죠. 감자즙을 컵에 담아서 좀 오랫동안 두면 위쪽은 감자수가 떠오르고요. 아래쪽은 이제 감자 전분이 가라앉게 됩니다. 둘 다 속쓰림에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의하면 감자 전분이 더 유효물질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감자수도 마시고 감자 전분도 꼭 같이 드시는 게 좋고요. 그런데 매일 이렇게 드시기가 너무 번거로운 분들은 동결 건조로 된 감자 전분이 요즘에 시중에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 제품 구입하셔가지고 하루에 한 2숟갈 정도 물에 타서 드시면 속쓰림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음식물 소화는 위가 아니라 입에서 시작을 합니다. 씹어서 넘기잖아요. 입이나 위는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녹이는 작업을 같이 해요. 즉 같은 작업을 서로 나눠서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위장의 소화 활동은 우리가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율신경이 알아서 해요. 하지만 우리가 씹는 것은 의지대로 조절할 수 있잖아요.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요, 최대한 많이 씹어서 삼키게 되면 위장이 할 일을 덜어줍니다. 그러니까 위장이 훨씬 더 편하게 되겠죠. 식사하실 때 최소한 20번 정도는 씹어서 넘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2끼를 드시건 3끼를 드시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2끼를 드시기로 했으면 매일 2끼를 드시고요. 3끼를 드시기로 했으면 매일 3끼를 드세요. 오늘은 아침 먹었다가 내일은 거르고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아침을 드시기로 하셨으면 매일 드시고요. 거르기로 했으면 매일 거르시는 게 더 나아요. 위나 장을 공장에 일하는 근로자라고 생각을 해보죠. 공장 근로자들한테 근무 시간표를 미리 줘야 일할 때 일을 하고 쉴 때 쉴 수 있겠죠. 식사 시간이 계속 불규칙하면은 얘네가 언제 일할지 언제 쉴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고 이런 과정은 위나 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몸의 장기가 다 같이 관여를 합니다. 음식을 먹었는데 직접적으로 소화를 시키는 것은 위나 장이지만 그 음식물에 섞여 있는 독성을 해독하는 건 이제 간이 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식욕 조절 호르몬, 렙틴, 그렘린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요. 이런 것들도 뇌에서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신적인 대사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규칙적으로 한다는 거는 우리 몸의 전신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불규칙한 식사 시간, 종일 굶다시피 하다가 막 저녁에 폭식하고 아무 때나 간식 드시고 이런 거는 위장의 최악의 습관이죠. 소화를 담당하는 위장을 망가뜨리는 것도 있지만 전신에 염증을 유발하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위장을 자극하고 위산 분비를 이제 촉진하는 3가지 대표적인 게 바로 술과 커피와 매운 음식이죠. 위장벽을 강하게 자극해서 염증을 유발하고 위산 과다를 촉진해서 속을 쓰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위산 과다가 있는 분들은 이제 산성 음식을 드시면 더욱 자극돼서 더 심하게 쓰릴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귤이나 오렌지 같은 시큼한 과일이랄지 생토마토, 초콜릿 혹은 탄산음료들도 위산 상태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또 요즘에 건강하게 드시려고 저염식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소금이 너무 과해도 문제가 되겠지만 소금 자체가 부족해지면요, 우리 몸에서 위산이 잘 안 만들어집니다. 위산이 줄어들게 되면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소화장애가 올 수 있고요. 속쓰림도 역시 유발될 수 있어요. 이때 특징은요, 위산 과다처럼 빈속에 쓰리는 게 아니라 뭘 드시고 나서 직후에 속이 쓰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염식 하시면서 식사 직후에 속이 쓰리시는 분들은요, 혹시 소금 부족이 원인이 아닌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전체 여성 중 약 75% 정도가 일생에 한 번 이상은 질염에 걸린다고 합니다. 압취나 가려움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지게 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한테 오셔가지고 정말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 정말 죽고 싶다, 마지막으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한번 와보게 됐다,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걸 그냥 방치하셔서 병이 진행한 다음에 후회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갱년기에 이런 비뇨기 증상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질염은 여성의 감기다 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흔하고 쉽게 걸릴 수 있는 질환이란 뜻인데요. 만성질염은 질염으로 끝나지 않고 방광염이나 골반염으로 이어지는 골치 아픈 질환이죠. 미국의 CDC 통계에 따르면 전체 여성 중 약 75% 정도가 일생에 한 번 이상은 질염에 걸린다고 합니다. 보통 감기도 그냥 걸리는 것보다는 과로하느라고 수면이 부족하거나 식사를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거나 스트레스 심하게 받았거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감기도 잘 걸리잖아요.
있는데요. 지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렴이 생기는 직접적인 원인은 질 안의 미생물군의 변화인데요. 원래 질 안에는 락토바실러스라는 질 유산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락토바실러스들이 약해지면 그 빈자리를 유해세균들이 채우게 되고요. 질 유산균들은 젖산이라는 걸 분비해서 질 내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유해세균들은 독소를 분비합니다. 이 독소가 질 안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상태를 지렴이라고 하죠. 저는 항생제 오남용이 만성 지렴을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항생제는 급성 지렴이나 혹은 지렴 증상이 심할 때 꼭 처방되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약이죠. 하지만 너무나 쉽게 그리고 너무나 자주 오남용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자주 항생제를 처방하게 되면요, 질 안에 유해세균만 죽는 게 아니라 유익균 락토바실러스도 같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계속 이게 반복되다 보면 유산균은 점점 약해지고요, 유해세균은 이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이 생겨요. 그래서 점점 더 이상 항생제가 듣지 않게 됩니다. 이게 악순환이 될 수 있거든요. 또 본인이 항생제를 드시는 것 자체를 모르고 드시는 분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보통 감기 걸리면 병원에서 약 처방 받잖아요. 그 안에 항생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잘 모르고 그냥 드시는데 감기 증상은 거의 나을 때쯤 해서 지렴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감기약에 쓰는 광범위 항생제는 질 내 유산균도 죽여버립니다. 질 안에 세균들이 다 죽은 상태에서 곰팡이균을 죽지 않거든요. 곰팡이들이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일으키는 게 이제 칸디다 지렴인데요. 감기 끝나고 나서 칸디다 지렴 생기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감기 걸렸을 때 항생제 처방 받았다고 무조건 복용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필요할 때만 선택해서 복용하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성들의 항문 쪽 피부에는 대장균이나 칸디다균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원래 대장에 살던 균이니까 항문 근처에도 많은 건데요. 이 균들이 피부를 타고 질 안으로 들어가면 요도염이나 지렴들을 유발할 수 있어요. 보통 대변을 보고 나서 뒤처리를 하실 때 비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비데의 방향이 항문에서 질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대장균이나 칸디다균이 질로 유입되면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요. 보통 면역력이 좋은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면역이 떨어져서 자주 지렴에 걸리신 분들은 뒤처리 방향도 신경을 쓰셔서 앞쪽에서 뒤쪽으로 처리하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칸디다 질염을 일으키는 칸디다 알비칸스는 곰팡이균의 일종입니다. 보통 곰팡이들이 습하고 통풍이 안 되는 곳에서 잘 생기잖아요. 이 칸디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꽉 끼는 레깅스나 스키니진, 그리고 그 몸매 교정용 속옷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꽉 끼는 것들은 이제 외음부 통풍이 안 되게 만들어가지고 칸디다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헐렁한 바지나 속옷 입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직접 살에 닿는 소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순면 유기농 제품으로 쓰시는 게 좋고요. 특히나 생리대도 마찬가지인데요. 외음부 피부에 닿으니까 순면 유기농 제품을 쓰시는 게 좋고, 질 안으로 직접 들어가는 탐폰은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성분들 보통 이제 관계 후에 샤워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질 안쪽까지 물을 샤워기를 넣어가지고 깨끗이 씻는다고 세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깨끗해질 것 같지만 반대로 질 내 유산균이 다 쓸려 나가기 때문에 지렴을 유발할 수 있는 나쁜 행동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 후든 샤워하실 때 질 안까지 세척은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볍게 샤워기로 외음부만 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나온 질 세척 용품들도 일주일에 최대한 2번 정도만 쓰시는 게 좋고요. 너무 잦은 사용 또한 질 유산균을 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부족해졌을 때 지렴을 유발할 수 있는 영양소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하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 순서대로 3가지만 뽑아보면요. 첫 번째 비타민 D가 있고요. 두 번째 비타민 A가 있고, 세 번째는 아연이 있습니다. 지렴이 자주 재발하시는 분들은 내가 먹는 식단에서 이 3가지 영양소가 결핍되고 있지 않은지 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만성 지렴 앓으시면서 생선을 잘 드시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께 꼭 추천하는 영양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대구 간유입니다. 대구라는 생선의 간에서 기름을 짠 일종의 오메가3인데요. 대구 간유에는 오메가3도 풍부하지만 비타민 D와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이 비타민 D나 비타민 A는 어떤 정제를 거치지 않은 자연 상태 그대로의 비타민 A와 D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연구들을 보면 질과 장 건강이 굉장히 밀접하다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장이 건강해야 질도 건강
건강하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이 건강하려면 유익균이 많아야 하고 유해균이 적어야 돼요. 당연히 유익균이 많으려면 유익균이 좋아하는 먹이가 되는 음식을 많이 줘야 하고요. 유해세균이 적으려면 유해세균이 좋아하는 그 먹이가 되는 음식을 적게 드셔야 합니다. 장내 유익균이 좋아하는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들을 맥식단, MAC라 해서 맥식단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잎채소, 그리고 통곡물, 견과류, 콩류, 그리고 해조류, 껍질째 먹는 과일 등이 있습니다. 이런 식이섬유가 풍부한 맥식단 하신다면 유익균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대장 내 유익균 중에 락토바실러스 균이 피부를 타고 질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유해세균이 적으면 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해세균도 적기 때문에 질염 예방과 치료에 굉장히 중요하겠죠. 바쁘게 사시다 보니까 이제 일일이 챙겨 드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간식을 좀 추천드리자면요. 첫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에는 껍질째 같이 먹잖아요. 그리고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항산화, 항염증 물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블루베리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견과류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맥식단에 포함되고요. 견과류 보통 요즘에 뭐 하루 견과 이런 거 나오던데 다양한 뭐 아몬드, 땅콩, 이런 헤이즐넛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즐겨서 드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그릭 요거트. 요즘에 나오는 좀 꾸덕한 그릭 요거트 있잖아요. 유산균이 많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보통 그릭 요거트에다가 견과류하고 블루베리 넣어가지고 같이 드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장내 유해세균이나 질염을 일으키는 질내 유해세균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바로 당분입니다. 당분이라는 거는 우리가 정제된 탄수화물, 그러니까 흰 쌀밥이랄지 혹은 이제 밀가루로 된 빵이나 면 이런 것들 이제 기본 포함하고요. 그 외에도 과자나 초콜릿, 아이스크림 같은 이런 달달한 간식, 그리고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 혹은 과일 주스 이런 달달한 음료, 이게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이렇게 당분이 너무 많이 섭취되면 얘네를 유해세균들이 먹이로 삼습니다. 그래서 질염이 악화될 수 있어요. 요즘에 다이어트 하신다고 당분이 안 좋다고 하니까 대체 감미료, 제로콜라 같은 거 있잖아요. 아스파탐이나 수크랄로스라 같은 대체 감미료는요, 얘네가 또 유해세균이 이걸 먹이로 삼아서 굉장히 번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질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질염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자궁경부암입니다. 자궁경부암은 여성 3대암 중에 하나죠. 그만큼 많이 생긴다는 건데요. 자궁경부암은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하는 질환이에요. 상당히 흔한 바이러스인데요. 보통 여성분들 전체 중에 80%는 일생에 한 번 이상은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대개는 2년 이내에 본인의 면역력에 의해서 자연 소멸이 되긴 하지만 이제 간혹 질염이 자주 있어서 질내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경부암까지 진행할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염이 직접적으로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는 건 아닌데 보통 질염이 있게 되면 유산균은 약하고 대신에 유해세균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질환에 있는 유산균인 락토바실러스는 유해세균도 억제를 하지만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작용도 합니다. 근데 질염이 있다는 것은 현재 유산균이 많이 약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바이러스를 제대로 억제할 수 없습니다. 즉 질염은 바이러스의 활동성을 높여주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성 질염을 앓는 분들은 자궁경부암 검사를 꼭 주기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여성들은 갱년기가 되면 보통 이제 오줌 소태라고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요. 소변 자주 보고 싶고 봤을 때도 시원치가 않고 찔끔찔끔 나오고 잔뇨감이 생기고 뭔가 아랫배가 묵직하고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비뇨기 증상들이 잘 생기는데요. 이거는 뭐 세균 감염에 의한 경우도 있고 그냥 세균과 상관없이 방광이 예민해져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갱년기에 접어들어서 여성들이 이런 비뇨기 질환, 비뇨기 증상을 잘 겪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갱년기가 되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더 이상 분비가 되질 않죠. 에스트로겐은 보통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에스트로겐 분비가 줄어들면서 외음부 피부도 굉장히 건조해지게 됩니다. 외음부 피부가 건조해지면요, 그러니까 질 입구랄지 요도 입구 이쪽에 붙어가지고 수문장 역할을 하던 유산균들도 약해져요. 이 유산균들이 약해지면 거기로 뭐 다른 유해세균들이 쉽게 침입을 해서 방광염이나 요도염이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골반저 근육이 약해진다는 건데요. 골반저 근육이라는 거는 골반 아래를 감싸고 있는 근육들을 뜻합니다. 이 골반저 근육들은 수축을 하면서 방광의 소변 배출을 조절하는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골반저 근육이 약해지면 방광을 끝까지 쥐어 짜내질 못하기 때문에 방광에 잔뇨가 남게 돼요. 이 잔뇨는 유해세균의 어떤 서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반저 근육이 약해
약해지면서 방광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 때문에 과민성 방광 같은 증상 혹은 요실금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갱년기에 이런 비뇨기 증상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하체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인데요. 자, 런지나 스쿼트 같은 하체 근력 운동을 하시면 골반적 근육은 같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체 근육들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잖아요. 이 근육들을 강화 운동을 하면 이 운동을 할 때 마이오카인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와요. 이 마이오카인은 굉장히 강력한 항염증 물질입니다. 당연히 방광염 예방에 도움이 되겠죠. 여성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거는 자궁난소 질환이나 질염 이런 것들은 평소 생리 양상, 그러니까 생리 주기랄지 생리 혈의 상태 혹은 뭐 생리통 여부, 질 분비물 또한 이런 생리 상태는 자궁과 난소가 얼마나 건강한지 나타내는 어떤 지표 같은 게 됩니다. 그래서 잘 관찰을 하다가 이상이 생기면 바로 산부인과에 가셔가지고 검사든 치료든 빨리 대처하는 게 좋습니다.